자, 어서 가. 시간 없어.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멀리 도망가라고. 비에 젖은 골목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는 70대 노인. 폐지를 주어 하루 겨우 10,000원 버는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생판 모르는 택시기사를 구하려 합니다. 사고 치고 나면 회사에서도 잘릴 텐데. 당장 뭐 먹고 살려고? 나머지는 자네 도피 자금이야. 하지만 그 불쌍한 택시기사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3조 원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은 모두 연출된 거짓이었죠. 다음 날 그 허름한 골목에 검은 리무진이 나타났을 때 진실을 알게 된 폐지 할아버지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이란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멀 것처럼 번쩍거렸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와인잔들은 서로 부딪히며 맑고 고운 소리를 냈어요. 칠순. 그래요. 제가 이 세상에 나온 지 70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는 제 기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늙은 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 양옆에는 장남인 김전무와 차녀인 이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효성 지극한 자식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김전무가 제 접시에 고기를 썰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생각하셔서 붉은 고기는 조금만 드세요. 요즘 혈압도 있으시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김전무의 눈은 제 혈압이 아니라 제 손목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쫓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 이사도 질세라 제 물잔을 채우며 거들었죠. 그래요, 아빠. 오래오래 사셔야 저희가 효도도 하죠. 아, 참.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 오셨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 이사가 테이블보 밑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요. 칠순 잔칫날 생일 케이크 촛불도 끄기 전에 자식들이 내민 건 사전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자 김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지금 증여를 해두셔야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안 맞는다니까요. 저희가 다 세무사랑 상의해서 짠 플랜입니다. 김 전무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 뱀의 혀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죽은 뒤에 세금 걱정을 하느라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아비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들. 그 모든 결과가 고작 세금 절감을 위한 서류 쪼가리라니.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이 이사가 호들갑을 떨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마저 징그럽게 느껴져 저는 팔을 획 뿌리쳤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제가 모시고 갈까요? 김 전무가 엉덩이를 들썩였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다.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너희는 손님들 접대나 계속해라. 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자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수행 비서들이 일렬로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감시하려는 듯 눈을 번뜩였죠. 회장님, 화장실 입구까지 모시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야?
오줌 누는 것까지 감시할 셈이야? 저리 비켜. 비서실장이 당황해서 물러서는 틈을 타 저는 화장실이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70평생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제 생일 잔치에서 탈출하는 게 이렇게 긴장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턱시도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저는 비상계단을 굴러가듯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뒷문을 열자 매캐한 매연과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일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제일 가까운 재래시장으로 갑시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북의 한 허름한 재래시장 앞이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 생선 비린내, 사람들의 고함. 호텔 연회장의 가식적인 향수 냄새보다 100배는 더 사람 냄새가 났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옷가게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번쩍이는 구두와 셔츠 차림의 노인이 시장통 옷가게에 들어왔으니 이상하게 보일 만도 했죠.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가게 주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일 편하고 헐렁한 등산복 하나 주시오. 그리고 점퍼도 하나. 따뜻한 걸로.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색이 바랜 등산복 바지와 솜이 뭉친 점퍼를 꺼내왔습니다. 저는 탈의실도 아닌 가게 구석에서 셔츠와 바지를 훌러덩 벗어던졌습니다. 까슬까슬한 싸구려 원단이 살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 감촉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저는 주인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최고급 맞춤 셔츠와 바지, 구두까지 모조리 그 봉지에 담아버렸죠. 저기, 할아버지, 그 옷들 비싸 보이는 건데 그냥 버리시게? 가게 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쓰레기나 다름없소. 가게 앞에 버려도 되겠소? 아니 뭐 그러시든가요. 쓰레기 더미 위에 제 과거를 던져버리고 저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김철수 회장은 없습니다.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시장통에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도시의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대원운수. 30년 전 제가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 묵묵히 보증을 서주었던 형님이 운영하는 작은 택시 회사였습니다. 성공한 뒤로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 보지도 못했던 곳이었죠. 도착한 대원운수의 차고지는 예상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폐차 직전의 택시 몇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사장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택시 부르러 왔소? 백발이 성성한 사장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30년 세월이 흘렀고 제 몰골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장님, 일자리가 급해서 왔습니다. 스페어 차 남는 거 있습니까?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우린 기사 안 구해요. 요즘 택시가 돈이 돼야 굴리지. 차는 있어도 기름값이 더 나와서 다 세워뒀소. 딴 데 가보쇼.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축의금으로 들어올 돈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거금일 터였습니다. 입사 절차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냥 차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산업금은 선불로 넉넉히 넣었습니다. 내 신분 묻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차만 내주시면 됩니다. 사장의 눈이 봉투 두께를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을 혹시 무슨 사고 치고 도망 다니는 거요? 사고는 무슨, 그냥 세상이 시끄러워서 조용히 운전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차 좀 씁시다. 네. 제가 완강하게 버티자 사장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사무실 벽에 걸린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거기 구석에 78무 3921호 있수. 굴러갈지는 모르겠네. 워낙 오래 세워둬서 고장나면 당신이 알아서 고쳐 타슈. 난 모르는 일이니. 고맙습니다. 저는 열쇠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차고지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은색 택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행비서를 불러 당장 시트를 갈아치우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이 냄새마저 반가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트는 푹 꺼져서 엉덩이가 베길 정도였고 핸들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조정하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싸구려 등산복 점퍼. 천하의 김철수 회장은 온데간데없고 고단한 삶에 찌든 늙은 택시기사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넌 김철수가 아니야. 그냥 김 기사다. 알겠냐? 거울 속의 노인이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끼릭 끼리릭 쾅.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차체 전체가 경운기처럼 덜덜거렸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수동 기어 변속기를 잡았습니다. 요즘 차들은 다 오토매틱이라 왼발을 쓸 일이 없었는데 클러치를 밟는 왼쪽 다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철컥. 기어가 들어가는 투박한 손맛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가 울컥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고지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에 어두운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대로가 아닌 가로등도 드문 외곽 도로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설렘일까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고 황량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량함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문득 주머니 속에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생각났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만 있으면 비서실장이든 자식들이든 금방 저를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김전무, 이 이사, 비서실장. 화면에 뜬 이름들을 보니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종료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꺼진 휴대폰을 대시보드 서랍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잘 가라, 김 회장. 저는 다시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뻗은 도로 위로 낡은 택시 한 대가 위태롭지만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제가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체감 시간은 10년도 더 지난 것 같았어요. 회장실 소파에 앉아 결제 서류나 넘기던 손가락은 어느새 핸들을 꽉 쥐느라 마디마디가 쑤셔왔고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던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거참.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란 말이야. 제가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출근 시간의 서울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얌체처럼 머리를 들이미는 외제차, 꼬리물기를 하며 길을 막는 버스들. 예전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신문이나 보며 지나쳤던 이 풍경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보니 지옥도나 다름없더군요. 기사 아저씨, 좀 빨리 가요. 이러다 늦겠네, 진짜. 뒷좌석에 탄 젊은 여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말고 짜증을 냈습니다. 손님,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제가 날아갈 순 없지 않습니까? 아, 몰라요. 아무튼 신호 좀 잘 보고 요리조리 좀 가보라니까요. 택시비 내는데 이 정도 서비스도 못해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걸 꾹 눌러 참으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서실장을 시켜 당장 이 도로를 뚫어보라고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지금 저는 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늙은 택시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빈 차등을 켠 채 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평생을 바쳐 세운 K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에 잠시 신호 대기 중에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서류 가방,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최상무였습니다. 제 밑에서 20년을 일하며 회장님하고 굽신거리던 K그룹의 핵심 임원인 그 최상무가 바로 제 택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태워야 할까요?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습관처럼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에 대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거부하면 승차 거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고작 일주일 만에 배운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한 탓이었죠. 저는 황급히 마스크를 눈 밑까지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쓰고 있던 캡 모자도 챙을 깊게 눌렀어서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게 가렸어요. 심장이 쾅쾅거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철컥. 뒷문이 열리고 최상무가 털썩 탔습니다. 익숙한 고급 향수 냄새가 좁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K타워로 갑시다. 빨리요. 최상무는 기사가 누구인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택시기사란 그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기계 부품이나 다름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차가 출발하자마자 최상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전무님. 예, 접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무, 제 장남인 그 녀석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훔쳐보았습니다. 최상무는 창밖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없어진 지 일주일째 아닙니까? 이참에 아예 실종 신고 내고 이사회 소집하시죠. 네. 아, 물론이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종신고, 이사회 소집? 이 녀석들이 지금 무슨 작당을 꾸미는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상무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노망이 더 심해지기 전에 끌어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칠순 잔치에서 도망친 것만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치매 진단서 끊는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전무님은 지분 확보나 신경 쓰십시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갈아치워야 합니다. 노망, 치매, 눈앞이 하얗게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믿었던 최 상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아들을 부추겨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백미러 속의 최 상무는 신이 난 듯 침을 튀겨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유, 그럼요. 늙은 호랑이는 이제 가죽이나 벗겨서 팔아야죠. 김철수 회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무님 시대죠. 우드득. 핸들을 쥔 가죽 커버가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모시는 회장이 바로 눈앞에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꼴은 꼬질꼬질한 등산복을 입은 늙은 택시 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정체를 드러낸들 저 교활한 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진짜 노망이 나셨군요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목적지인 K타워 앞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기 세워줘요. 최 상무가 통화를 끊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2,000원. 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최 상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내더니 제 어깨 너머로 툭 던졌습니다. 카드가 대시보드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빨리 긁어요. 바쁘니까. 마치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듯 그 태도에는 일말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줍기 위해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비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제 손이 수전증 환자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띠링.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과 카드를 건네자 최 상무는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내렸습니다. 수고.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회전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백미러가 뚫어질 정도로 노려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저린 후회와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저런 놈들을 믿고 평생을 바쳤구나.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운전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핸들을 꺾어 인적이 드문 공사장 근처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속이 너무 허해서 무언가라도 채워넣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싼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인스턴트 식품이었죠. 나무젓가락을 뜯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 상무를 보며 느꼈던 분노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힘을 주어 젓가락을 쪼개는 순간 실수로 컵라면 용기를 툭 치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
벌건 국물이 제 등산복 바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허벅지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 국물에 젖어 붉게 물든 바지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도로 위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뒷좌석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 누가 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안은 안락하고 따뜻하겠죠.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누군가가 타고 있을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도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라면 국물이나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허허, 허허,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김철수, 너 참 꼴 좋다. 회장님 소리 듣다가 꼴랑 일주일 만에 거짓꼴이 다 됐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지. 저는 젖은 바지를 대충 손으로 털어내고 불어터진 라면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린 속을 찢어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호텔이나 모텔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을 남기면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요. 찜질방에 가기에는 몸이 너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로 돌아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좁디 좁은 뒷좌석. 키 175가 넘는 제 몸을 구겨 넣으니 무릎이 앞 좌석 시트에 닿았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 낡은 택시만이 지금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최상무, 김전무,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무너지진 않아.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루 종일 시달린 고단함이 밀려와 저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는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창 밖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목을 돌리며 운전석으로 넘어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거뭇거뭇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는 꽁꽁 언 손을 비벼 열을 내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가자.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낡은 택시는 다시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단한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제처럼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찌뿌둥하던 날씨가 기어이 사단이 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제기랄, 오늘따라 왜 이러나.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유리창에 코를 박다시피 했습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슈슈슈 마이너스
본닛 쪽에서 하얀 김이 솟구치더니 덜덜거리던 엔진이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계기판에 바늘이 툭 떨어지고 엑셀을 밟아도 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 그것도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캄캄한 외곽 도로에서 말입니다. 안 돼. 지금 서면 안 돼. 저는 다급하게 키를 돌려봤지만 엔진은 끼릭끼릭 앓는 소리만 낼 뿐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디에이터가 터졌는지 매캐한 연기가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상등을 켜고 우산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샀던 싸구려 우산은 차 문을 열자마자 불어 닥친 비바람에 맥없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보닛을 열었습니다. 허연 수증기가 얼굴을 확 덮쳤습니다. 기계라고는 결제 도장 찍는 법밖에 모르는 제가 엔진 속을 들여다본들 뭘 알겠습니까? 그저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생마이너스. 옆 차선으로 트럭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으악! 트럭 바퀴가 튕겨낸 흙탕물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쳤습니다. 입안으로 짭짤하고 비릿한 흙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이봐요. 좀 도와주시오. 차가 섰어요.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봤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조등 불빛만 번쩍이며 저를 비웃듯 쌩쌩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비에 젖은 늙은 택시 기사 따위는 도로 위의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긴급 출동 번호를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폭우로 인한 사고 접수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만 반복될 뿐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휴대폰 액정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까지 적셨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택시 뒷바퀴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천하의 김철수가 길바닥에서 객사라니.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자식들의 얼굴, 회사의 높은 빌딩, 화려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부질없더군요. 지금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건 수조원의 재산이 아니라 비를 피할 처마 밑 한 뼘 공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삐그덕거리는 바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익, 기익.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대편 차선 갓길에서 누군가가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꽁꽁 싸매져 있었지만 정작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 택시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도로를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쇼? 괜찮으시오? 걸걸한 목소리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찢어진 비닐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우산살이 다 부러져 반쪽짜리였지만 사나운 빗줄기를 막아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이고, 노인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일으켰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차가 퍼져서 제가 덜덜 떨며 말하자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차는 저쪽 갓길로 밀어둡시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핸들 잡으쇼. 노인과 저는 빗속에서 끙끙대며 택시를 밀었습니다. 노인은 깡마른 채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영차, 영차 소리를 지르며 차를 밀어붙였습니다. 겨우 차를 안전지대로 옮겨놓고 나니 둘 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따라오쇼. 여기서 가까운데 내 방이 있으니까. 가서 몸 좀 녹입시다. 저는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리어카 위에 저를 태우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어 그의 뒤를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입구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이끌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와요. 노인이 연 낡은 철문 안쪽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벅차 보이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누렇게 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저택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아니 박 씨는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기장판 스위치를 켜고 구석에 있던 작은 석유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갈아입으쇼. 젖은 옷 계속 입고 있으면 감기 들어. 박 씨가 장롱에서 꺼내 건넨 것은 목이 늘어난 러닝 셔츠와 헐렁한 추리닝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빳빳하게 마른 수건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박 씨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동안 젖은 등산복을 벗고 그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러닝 셔츠에서는 싸구려 비누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마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더니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올렸습니다. 식사는 했소? 제가 고개를 젓자 박 씨는 씩 웃으며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라면만 한 게 없지. 계란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국물 마시면 속이 풀릴 거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은 난로의 열기와 라면 끓는 냄새로 훈훈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에게, 그것도 길바닥에서 만난 거짓골을 한 노인에게 이토록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드시오. 박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째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냄비 뚜껑에는 푹 익은 김치 조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면발을 건져 올렸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면발이 입안 가득 들어오자 얼어붙었던 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켜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던가요? 최고급 호텔 뷔페도 유명 셰프의 스테이크도 지금 이 양은 냄비라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면도 잊은 채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몫은 덜어내고 제 쪽으로 냄비를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쇼. 체하겠네. 국물에 밥도 말아 먹을라요? 찬밥이 좀 있는데. 저는 입안 가득 라면을 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운 라면, 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사실은 박 씨의 투박한 친절이 제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다 먹은 냄비를 치우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지. 그래도 산 입에 거미줄 칠한 법은 없지 않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날 깨면 차 고치러 갑시다. 그의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브앤테이크라는 철칙 아래 살아온 저에게 대가 없는 호의는 충격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벽에 기댄 저는 박 씨의 낡은 러닝 셔츠를 입은 채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곰팡이 핀 좁은 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칠순 잔치가 열렸던 그 거대한 호텔 연회장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박 씨는 난로 불빛을 조절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은 무슨, 그냥 박 씨라고 부르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그 밤 저는 박 씨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부터 저는 핸들을 잡으면서도 온통 박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정비를 마친 택시는 다시 굴러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눅눅하고 좁은 박 씨의 지하 단칸방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입에 들어갈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에 생판 남인 저에게 러닝 셔츠를 내어주고 라면을 끓여주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신조로 살아온 저로서는 박 씨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재벌 회장인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사례비를 뜯어내려는 속셈인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저는 박 씨의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낮 시간 틈틈이 저는 빈 차등을 끄고 박 씨가 사는 고시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서 그는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구분등 위로 낡은 조끼 하나 걸치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어이쿠, 오늘은 좀 짭짤하네. 박 씨가 혼잣말을 하며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향한 곳은 동네 어귀의 고물상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멀찍이 세우고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심술궂게 생긴 50대 사내였습니다. 그는 박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끌고 온 리어카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담배를 피우며 저울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올려봐요. 박 씨가 힘겹게 폐지 뭉치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고물상 주인이 슬그머니 발을 뻗어 저울 눈금판 아래를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무게를 줄여 돈을 떼먹으려는 수작이었죠. 저는 욱하는 마음에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사기꾼 놈을 봤나? 그런데 박 씨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박 씨는 주인의 발동작을 뻔히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30K 주인에 요즘 파지값이 똥값이라. 자, 여기 3,000원. 주인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정상대로라면 5,000원은 좋게 받아야 할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 돈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김 사장. 다음에 또 옴세. 박 씨가 리어카를 끌고 멀어지자 저는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저렇게 당하고도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다니요. 박 씨를 뒤쫓아간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는 아까 받은 돈 3,000원을 몽땅 털어 빵 2개와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자기 점심을 사려나 보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죠. 하지만 박 씨의 발걸음은 자신의 집이 아닌 산동네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박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차를 골목 입구에 버려두고 몰래 그 뒤를 밟았습니다. 박 씨가 멈춰선 곳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할매, 나왔어. 밥은 먹었어?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니 거동조차 못하고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 씨는 능숙하게 할머니를 일으켜 앉히고 사온 빵 봉지를 뜯어 우유와 함께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씨 왔는가. 자네도 힘들 텐데 매번 이래서 어쩌나. 걱정 말래도 그러네. 오늘 폐지를 많이 주어서 돈 좀 벌었어. 나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거 사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고물상에서 받은 돈 전부를 털어 산 빵이었습니다.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면서 배가 터지게 먹었다니요.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기부했던 수십억 원의 돈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내 살을 떼어 남을 먹여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저 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날의 일당을 털어 이웃을 돕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해질녘 저는 동네 어귀의 큰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는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으려는 듯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2병과 순대 한 접시를 사들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제가 짐짓 놀란 척하며 인사를 건네자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택시 양반 아니오? 차는 다 고쳤소? 덕분에 잘 고쳤습니다. 지나가다 보이길래 인사나 드릴까 하고요. 마침 출출하던 참인데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상에 신문지를 깔고 막걸리와 순대를 펼쳤습니다. 박 씨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제가 막걸리를 따르자 군침을 삼키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 그날 입 돌아갈 뻔했습니다. 아이고, 별말을.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원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서먹했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대 하나를 집어 소금에 찍어 먹던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근데 어르신, 제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낮에 보니까 폐지 주워서 번 돈 다 남 좋은 일에 쓰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빵 한 조각 못 드시는 것 같던데 대체 뭘 먹고 사십니까? 제 말에 박 씨는 먹던 젓가락을 멈칫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그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봤어? 거참 쑥스럽구만. 박 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손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자신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이봐요, 택시 양반.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지 가오가. 나 굶는다고 죽지 않지만 저 윗집 할매는 내가 안 가면 굶어 죽어. 그럼 사람 도리가 아니지. 가오. 폼생폼사라며 비웃던 그 단어가 박 씨의 입에서 나오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의 자존심을 팔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사람다움을 지키는 행위. 그것이 박 씨가 말하는 가오였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박 씨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한 지갑 속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내 마누라랑 딸내미야. 이쁘지? 사진 속에는 젊은 박 씨와 수줍게 웃는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졌어. 벌써 20년도 넘었네. 지금쯤 어디서 잘 살고 있으려나. 박 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쓸쓸한 표정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던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잔을 비웠습니다. 에이, 다 지난 일이지. 자, 마셔. 오늘 술맛 좋다. 그의 호탕한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죄책감과 그리움을 남을 돕는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빈 막걸리 병이 4대병 굴러다녔고 우리 두 사람은 얼굴이 불쾌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취한다. 박 씨가 비틀거리자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형님. 저도 모르게 형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박 씨는 기분 좋은 듯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어깨동무하고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도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하죠. 제가 술 기운을 빌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놈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 터놓고 술 한잔 기울일 친구 하나 없고 비 온다고 우산 씌워줄 자식놈 하나 없는데. 제 말에 박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등을 팡팡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너무 기죽지 마. 자식들도 다 살기 바빠서 그럴 거야. 그리고 친구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나. 박 씨가 희죽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입고 있는 싸구려 점퍼를 뚫고 제 심장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지킬 수 있었던 제 회장 자리가 박 씨의 굽은 등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박 씨의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박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편의점 비닐 포장지에 쌓인 단팥 빵 하나였습니다. 아까 낮에 샀는데 배불러서 남긴 거야. 운전하다 출출하면 먹어. 내일 또 보세, 친구. 박 씨는 손을 흔들며 고시원 지하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배불러서 남겼다는 말, 뻔한 거짓말인 줄 압니다. 아까 할머니 댁에서 자기는 한 입도 안 먹는 걸 제가 다 봤으니까요. 아마 내일 아침에 드시려고 남겨둔 끼니였을 겁니다. 저는 박 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빵이 묵직했습니다. 1,000원짜리 빵 하나가 제가 가진 수조원의 주식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입속으로 그 단어를 굴려보았습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그것도 가진 것 다 버리고 빈털터리 행세를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골목길, 낡은 택시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빵을 소중하게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요. 의심은 암세포와 같아서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박 씨와 형님, 동생하며 지낸 지 일주일. 그가 건넨 단팥빵의 온기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어. 저 사람도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자식들도 돈 앞에서는 부모를 버리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오죽하겠어? 평생을 야생 정글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순간 약점이 잡히고 그 약점은 곧 파멸로 이어진다는 철칙. 저는 그 철칙을 박 씨에게도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다른지 아니면 이 사람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력한 보통 사람인지 말입니다. 저는 택시회사 구석진 화장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붉은 수채화 물감을 손바닥에 짜서 이마와 볼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화단에 나가 흙먼지를 옷에 잔뜩 묻히고 멀쩡한 점퍼를 일부러 돌부리에 긁어 찢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대형 사고를 친 늙은 기사의 몰골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고작 이 총극을 벌이는 게 왜 이리 긴장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후, 가자. 저는 박 씨가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공터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급해 보여야 했습니다. 형님. 박 씨는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를 노끈으로 묶고 있다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김 기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박 씨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형님, 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람을 쳤습니다. 뭐, 사람을 쳐?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당장 합의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시키겠답니다. 뺑소니로 몰겠대요. 저런. 그래, 합의금이 얼마래?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랍니다. 당장 1시간 안에 안 가져오면 감방에 쳐넣겠다고 난리인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500만 원. 제게는 와인 한 병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박 씨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 씨가 취할 수 있는 합의적인 행동은 위로나 법적 조언 정도겠죠. 아니면 나는 돈이 없으니 다른 데 알아봐라라고 발을 빼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거라고는 흙 묻은 목장갑과 동전 몇 개,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어이구, 이걸 어째.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박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 연기의 절정이었습니다. 형님, 저 감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이요. 저는 박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까지 찔끔 흘렸습니다. 박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갈등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500만 원을 덥석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 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김 기사, 정신 똑바로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네, 여기 꼼짝 말고 기다려.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딱 숨어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형님? 어디 가시게요? 잔말 말고 기다려. 금방 올 테니까. 박 씨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70 노인의 달리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는 작업장에 널려있는 폐지 더미도 리어카도 다 내팽개친 채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친 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주랭랑을 친 게 아닐까? 아니면 정말 돈을 구하러 간 걸까? 하지만 그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박 씨가 말한 대로 폐지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지고 하늘이 검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1시간, 2시간, 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도망갔구나. 초조함은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단팥 빵 하나 나눠 먹었다고 해서 생판 남을 위해 빚을 질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제가 살아온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얼굴에 바른 물감이 말라 비틀어져 피부를 당겼고 흙먼지 뒤집어 쓴 옷 속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들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넌 뭐가 그리 바쁘냐? 저는 고양이에게 화풀이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공터 주변의 집들도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 테니 기다리라던 박 씨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돈 앞엔 장사 없다더니 박 씨 당신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어. 마음속에서 씁쓸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괜한 사람 냄새에 취해 잊고 있었던 현실을 자각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먼저 챙기는 법입니다. 박 씨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잠시 꿈을 꾸었던 것뿐이죠. 딸깍. 시계 바늘이 정확히 12시를 가리켰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니, 이미 한참 전에 끝났는데 미련한 저 혼자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데 왜 그리도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칠한 가짜 상처보다 가슴속에 난 진짜 상처가 더 쓰라렸습니다. 가자, 김철수. 내 분수에 무슨 친구냐? 저는 박 씨가 사라졌던 골목길을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저 어둠 속에서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그림자가 있을까봐. 하지만 보이는 건 텅 빈 골목과 바람에 굴러다니는 빈 비닐봉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박 씨가 모아놓은 폐지 더미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소리 같아서 저는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도 뜨지 않아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분명 그날 밤 저는 박 씨가 도망쳤다고 확신하고 돌아섰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세상인데 고작 라면 한 그릇 나눠 먹은 사이로 500만 원을 내놓을 리 없다고 단정지었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길은 다음날 해질녘 다시 그 공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사정이 생겨서 늦은 건 아닐까?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남은 미련이란 놈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먼지 날리는 벤치에 앉아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하염없이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도 가봤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고물상 주인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일째 되는 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마저 안 온다면 저는 정말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박 씨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그 뻔한 거짓말이 사실은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다 위태롭게 꺼져갔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야속하게도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 땅으로 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3일이면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김철수. 늙은이가 주책이지. 무슨 놈의 우정 타령이야. 쓴웃음이 났습니다. 다시 그 삭막한 저택으로 돌아가 유산 싸움이나 하는 자식들 얼굴을 보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저는 미련을 끊어내듯 몸을 돌려 공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달리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듯 위태롭고 다급하게 땅을 박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튀어나왔습니다. 김기사, 박 씨였습니다. 그는 멀쩡히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제 앞에 멈춰서서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 한쪽은 찢어져 있었고 바지 무릎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었지? 아직 안 가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박 씨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콩나물이나 담아주는 그 얇은 봉지 말입니다. 자, 이거 받아. 그가 봉지를 제 가슴에 쑥 내밀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은 빳빳한 신권이 아니었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뒤죽박죽 섞여서 고무줄로 투박하게 묶인 돈뭉치들이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들에서는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와 박 씨의 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세어봐. 딱 1,000만 원이야.
10원 한 장 안 빼고 가져왔어. 1,000만 원. 제가 요구한 건 분명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배나 되는 돈을 가져온 걸까요? 그리고 이 큰 돈을 대체 어디서 구했단 말입니까? 형님,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혹시 나쁜 짓이라도 한 거 아니죠? 제 물음에 박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쁜 짓은 무슨? 내 돈이야, 내 돈. 거짓말 마세요. 형님 폐지 주어 하루에 10,000원 벌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제가 다그치자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방 뺐어. 네. 고시원 주인한테 가서 사정했지. 방 당장 뺄 테니까 보증금 먼저 달라고. 그 양반이 워낙 깐깐해서 안 된다는 거. 내가 3일 밤낮을 그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지난 3일 동안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매달려 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인 그 지하 단칸방을 빼서라도 저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럼 형님은요? 형님은 이제 어디서 자요? 나야 뭐 예전에도 서울역에서 신문지 덮고 잘 잤어. 노숙이 내 전공이라니까? 날도 풀려서 밖에서 잘만 해. 걱정 마. 박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500만 원만 가져오지 왜 1,000만 원이에요? 합의금은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박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합의금 내고 나면 자네 빈털털이 될 거 아닌가. 사고 치고 나면 회사에서도 잘릴 텐데 당장 뭐 먹고 살려고? 도망을 다니려도 차비랑 밥값은 있어야지. 나머지 500만 원은 자네 도피 자금이야. 어디 가서 숨어 지내더라도 밥은 굶지 마. 그리고 잠은 꼭 따뜻한 데서 자고. 알았지? 박 씨는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비닐봉지 손잡이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팡팡 두드리며 떠밀었습니다. 자, 어서 가. 시간 없어.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멀리 도망가라고. 박 씨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전 재산을, 아니 자신의 삶 전체를 저에게 건넨 것입니다. 고작 며칠 알고 지낸 사고뭉치 택시기사 김철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못이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수조 원의 재산은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건넨 이 꼬깃꼬깃한 1,000만 원은 오로지 친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제 거대한 K그룹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뭐해? 빨리 가라니까. 나 마음 변해서 돈 다시 뺏기 전에 얼른 가. 박 씨가 재차 소리를 지르며 제 등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으윽, 으흐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씨가 준 돈 봉지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회장의 권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바보 같은 사람의 진심이 너무나 아프고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김 기사, 정신 차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박 씨가 당황해서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 콧물을 닦지도 않고 고개를 들어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이 성자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무엇이 미안한지 박 씨는 모를 겁니다. 그를 의심했던 제 마음이, 그를 시험했던 제 오만함이, 그리고 이토록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내 남은 인생은 이 바보 같은 친구를 위해 살겠노라고.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두 늙은이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공터에는 제 울음소리만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제 옷을 입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에 익었던 헐렁한 등산복과 낡은 점퍼를 벗어던지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맞춤 정장에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기분이 묘하더군요. 예전에는 이 옷이 저를 옥죄는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옷은 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테니까요.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자. 저는 중절모를 눌러쓰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택 앞마당에는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그 허름한 고시원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지나 좁고 구불구불한 달동네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서스펜션조차 다 걸러내지 못하는 울퉁불퉁한 도로의 진동이 엉덩이로 전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고도 가슴 아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어제 저에게 1,000만 원을 쥐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고시원 건물 앞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보자기에 대충 싼 짐 보따리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게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저 보따리 2개라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고시원 건물 입구에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내가 고함을 지르며 나왔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이 영감태기가 아직도 안 가고 뭐해? 방 뺐으면 얼른 꺼져야지. 왜 남의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재수없게. 집주인은 박 씨가 아끼는 낡은 라디오와 옷가지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아이고, 주인 양반.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잠시 정리 좀 하느라고. 박 씨가 굽실거렸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 몰라. 냄새나니까 당장 치워. 안 치우면 내가 갖다 버린다. 집주인이 박 씨의 짐 보따리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퍽! 보따리 매듭이 풀리면서 안에 있던 칫솔, 양말, 찌그러진 냄비 따위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 물건. 박 씨가 당황해서 바닥을 기며 흩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한 등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제 낮지만 단호한 명령에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저는 지팡이를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밀고 들어가. 네. 저 골목 안까지 차 다 밀어 넣으라고. 경적 울리지 말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위협적으로. 제 명령이 떨어지자 무전기를 통해 경호팀 전체에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부흥 마이너스 묵직한 엔진음이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선두 경호 차량을 시작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좁은 골목길을 꽉 채우며 들이닥쳤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라 사이드미러가 담벼락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급 승용차들의 행렬에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놀라서 담벼락에 몸을 붙였고 박 씨에게 소리를 지르던 집주인도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 차들은 다 뭐야? 집주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꺼먼 선팅을 한 차량들이 내뿜는 위압감은 대단했습니다. 마치 상어떼가 멸치떼를 덮치러 온 것 같았죠. 제 차가 박 씨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앞뒤 경호 차량에서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귀에 꽂은 이니어. 그들은 내리자마자 칼같이 도열하여 제 차를 중심으로 인간 방어막을 쳤습니다. 비서실장이 집주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살기에 집주인은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먼저 땅에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칼주름 잡힌 바지, 그리고 은색 넥타이 핀. 마지막으로 중절모의 챙을 살짝 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깨진 밥그릇을 줍던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행색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제 눈가에 잡힌 주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읽는 순간 박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 기사?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들고 있던 짐 보따리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툭!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 씨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절모를 벗어 가슴에 대고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하는 인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정중하고 깍듯한 인사였습니다. 형님,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늦게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자 박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약속했잖습니까? 제가 꼭 갚겠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박 씨의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발길질 당해 더러워진 그 바지를 제 손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만 있어. 내 형님 옷을 내가 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저는 박 씨의 손에 묻은 흙까지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 기사, 아니, 자네 정말 왜 이래?
이 사람들은 다 누구고? 설명은 차에 가서 드릴게요. 일단 타시죠. 저는 박 씨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리무진 뒷좌석 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타세요, 형님. 이제 그 냄새나는 지하방 말고 진짜 형님이 사셔야 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씨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차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이 묻히자 그는 깜짝 놀라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이제부터 형님은 이 차의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박 씨 옆자리에 앉고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엉덩방아를 찧었던 집주인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머리를 조아리는 형님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한번 응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주인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아마 평생 오늘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출발해. 제 지시에 리무진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앞뒤로 호위하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본 것처럼 길을 터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박 씨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퍼, 이 사람아. 제가 엄살을 피우자 박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네. 김 기사,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진짜 사기꾼은 아니지? 저는 빙긋 웃으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기꾼은 아니고요. 그냥 형님 동생 김철수입니다. 돈이 좀 많은 동생이죠. 얼마나 많은데? 형님이 평생 폐지를 주어도 다 못 쓸 만큼요? 아, 그리고 1,000만 원은 이따가 이자 쳐서 갚겠습니다. 아주 톡톡히요. 박 씨는 멍한 표정으로 생수병을 쥐고 있다가 이내 허허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미친놈을 동생으로 뒀구만. 아주 큰 미친놈을. 차는 좁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 넓은 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석양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박 씨의 주름진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저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박 씨를 제 드레스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꾀재재한 땀 냄새와 흙먼지를 씻어낸 박 씨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 아끼던 실크 실내복을 입혀놓으니 그을린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이 오히려 중후한 멋으로 느껴지더군요. 형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우야, 옷이 날개라더니 이 옷 감촉이 무슨 아기 피부 같네. 근데 내가 이런 거 입어도 되나 몰라. 박 씨가 옷깃을 만지작거 하며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박 씨의 어깨를 잡아주며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형님은 왕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가시죠. 구경꾼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김 전무와 이 이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는
제가 데려온 낯선 노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눈을 번뜩이고 있었죠. 제가 박 씨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자 자식들의 시선이 박 씨에게 꽂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이 이사가 먼저 울먹이는 척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라. 서리빨 같은 제 목소리에 이 이사는 멈칫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전무는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노인네는 누굽니까? 어디서 노숙자 같은 사람을 데려오셔서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김 전무가 웅성거리자 이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냄새나게 생겨가지고. 아빠, 제정신이세요? 저런 근본 없는 사람을 왜 집에 들이세요? 박 씨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울리는 소리에 자식들이 움찔했습니다. 입 다물어. 이분은 내 형님이다. 너희가 함부로 입 놀릴 분이 아니야. 저는 박 씨를 이끌어 거실 정중앙 가장 높은 상석인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고문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 시작하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봉투에는 수정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 유언장은 김철수 회장님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오늘부로 기존의 모든 유언을 파기하고 새롭게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전무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게다가 수정이라니 누구 마음대로. 앉으라고 했다.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배치된 경호원들이 김 전무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변호사가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장남 김민석과 차녀 김유진에게는 민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만을 상속한다. 이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하한선이며 그 외 어떠한 부동산, 주식, 현금도 추가로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이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류분? 고작 그거 받으라고요? 아빠 미치셨어요? 우리가 아빠 자식인데 어떻게 이래요? 계속 읽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유류분을 제외한 김철수의 모든 재산, 즉 K그룹 지분 전량과 부동산, 예금 등 약 3조 원 상당의 자산은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너무 놀라 입만 뻥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셋째, 환원된 재산으로 철수와 친구들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며 해당 재단의 초대, 이사장 및 정권관리인은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박영감님께 일임한다. 말도 안 돼. 김 전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런 듣도 보도 못한 늙은이한테 전 재산을 넘긴다고요? 아버지, 저 노인네한테 홀리신 거죠? 이거 사기입니다. 무효라고요. 사기?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 앞으로 걸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사기일 수도 있지. 그런데 민서가, 너는 내가 가진 게 수조 원일 때 세금 아깝다고 내 돈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내 생일날 선물은커녕 계약서나 들이밀면서 말이다. 그건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저 사람은, 제가 손가락으로 박 씨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늙은 거지일 때
자기 전 재산인 1,000만 원을 털어서 나를 살리려고 했다. 자기 집 보증금까지 빼서 나한테 쥐어주고 자기는 길바닥에 나앉을 각오를 했어. 제 목소리가 분노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위해 10원 한 장이라도 손해볼 놈 있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무는 고개를 떨구었고 이 이사는 분해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았지 마음을 나누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저 사람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놈들에게 주느니 저 사람에게 맡겨서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게 100번 1000번 옳다. 저는 돌아와서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 회장. 아니, 김철수 씨. 나 이런 거 못해. 이사장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그냥 자니가 알아서 해. 저는 박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 제 부탁입니다. 형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썩은 고물상에서도 정직하게 사셨고 없는 살림에도 남을 도우셨잖아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문 경영인 붙여드릴 테니 형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 남은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돈만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말고 진짜 제 편이 되어 저랑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친구처럼 늙어가 주십시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박 씨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투박한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참, 늙은이끼리 징그럽게. 알았네, 알았어. 내가 자네 저승길 동무까지 해줄 테니 걱정 마. 자식들의 항해 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는 동안 저는 박 씨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가슴이 비로소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크루즈 선상,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어이, 김 회장, 여기 와서 이것 좀 보게 해. 뱃머리 쪽에서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박 씨는 이제 제법 재단 이사장 티가 났습니다. 물론 특유의 소탈한 웃음은 여전했지만요. 저도 와인 잔 2개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제 흰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경치 좋지? 내가 평생 리어카만 끌다가 이런 호강을 다하네. 박 씨가 수평선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호강하는 겁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지금쯤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식놈들이랑 유산소송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와인 잔 하나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뭘로 할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에이, 촌스럽게. 그냥 친구를 위하여 하자고. 좋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잭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붉은 와인 너머로 보이는 박 씨의 주름진 얼굴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들며 황홀한 장관을 연출했죠. 황혼. 그래요. 우리네 인생도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 두 노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는 바로 그날 비 오는 밤, 낡은 택시에서 박 씨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박 씨와 김철수 회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도 하루 10,000원 벌기 힘든 폐지 할아버지도 결국 사람이 그리웠던 거죠. 박 씨는 김 회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도 알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밥 한 끼 나눠 먹고 어깨 동무할 친구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이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난 김 회장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 새로운 인연과 우정이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다행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